안녕하세요, this is Batube. 우선 경제학이라는 주제는 철학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 때처럼 한 시대에 구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전 시대를 다루는 건 미친 짓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담 스미스를 잠깐 기본으로 깔기 위해 언급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미스의 철학에도 벤텀과 밀에서 언급한 공리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자연적 상태의 시장에서 공리주의적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할 때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을 추구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자유시장주의를 설파했죠. 이런 개념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석해놓고 끝내는 자료들이 요새 유튜브에 덜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개념은 말 그대로 자유방임, 흔히 레이지페어라고 부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은 이런 의미로만 쓰여진 것도 아니며, 이런 의미로는 사실 아담 스미스가 원조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지겹도록 언급해서 이 좀 식상하시겠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우선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을 잠깐만 짚고 가시죠. 개개인의 사익이 집단화돼서 자연적으로 경제를 움직인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은 버나드 맨데빌이라는 사람이 쓴 Fables of the Bees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이건 시라고 해야 되나, 우화를 시로 푸는 것 같은 비슷한 책인데요. 맨데빌이라는 사람이 스미스는 물론 당대 경제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많이 확인되고 언급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익 추구의 결집체를 빗대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한 건 맨데빌이 원조고, 사실 스미스는 그 개념을 원래는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스미스가 국부론보다 거의 20여 년 전에 집필한 도덕감정론도 봐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간략히 직접 번역하자면, 부자들은 추수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조금 더 소비할 뿐이며 천부적인 이기심과 탐욕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록 살이만을 추구하고 지네들의 허영과 끝없는 갈망을 위해 수천 명의 노동을 요구하더라도 부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으로 인해 생산된 것들을 가난한 자와 나눈다.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땅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히 나눠졌으면 어차피 각자에게 할당됐을 수준으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이에게 분배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 후생의 발전을 이루고 종족의 번식을 가능케 한다. 신의 섭리가 대지를 몇몇 소수의 선택자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을 잊거나 버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스미스를 제일 먼저 다루려는 이유입니다. 스미스는 국부론을 내기 전에 도덕과 사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도덕감정론을 집필했는데, 이것이 그의 경제윤리 사상의 원전이죠. 이 대목은 공리주의의 참특과 그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았으면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오해를 조금 탐구하시고 따로 공부를 조금 더 하셨다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감정론의 두 번째 포인트로 짚어드릴 부분은, 스미스는 자연적이고 간섭 없는 신의 창조 본질 그대로를 따르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복잡한 감정의 동물이라 그 감정에 이끌려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도 도덕의 본질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감정, 즉 내 안에 제3자의 페르소나를 인지해서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언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 능력이라고 설파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방금 복잡한 감정에 이끌려서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면 불행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미스는 이 공감 능력에서도 이성이나 양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로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만 보고 이기주의를 정당화하거나, 또 반대로 까는 사람들은 도덕감정론의 경제윤리에 대해 고찰하지 않은 거고, 둘째로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말하는 객관적 관찰자의 공감을 감정적 동정으로만 오역하면 오해 소지가 다분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스미스에 대한 마지막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분업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계몽시대 전후로도 서양은 일본처럼 장인의 개념이 흔했고, 현대에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만 예전엔 크래프트맨이나 트레이드맨 혹은 어리선이라 불렀죠. 스미스는 그런 개념보다 부의 창출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스미스는 당시 이런 것들을 왜 고찰하고 개념을 정리한 거냐? 아시다시피 15세기에서 17세기 유럽 국가들은 중상주의를 경제 지침으로 채택하는데, 중상주의는 한마디로 보호무역과 식민지 건설 등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한 걸 외국으로 갖다 팔아 해외의 부를 최대한 많이 갖고 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왜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고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분업과 교역을 주장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접점이 안 보인다는 거죠. 중상주의가 기반을 둔 큰 전제가 몇 가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는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다와 부는 한정된 수량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엔 1000억이란 양의 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100억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 900억이 있으니, 내가 식민지에 가서 20억을 약탈해 오면 우리나라는 20억어치 부자가 된 거고 세상은 20억어치 가난해진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10억어치 와인을 매년 사는데 우리나라의 부를 가져가는 외국 상인에게 관세를 물게 하자라는 개념이 만연하고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경쟁국에게 흘러가는 부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해외산 물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를 억제하고 국고를 늘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이게 당시엔 결코 병신 같은 사상이 아니었던 이유가 당시 유럽 강대국은 식민지 확장 경쟁에 몰두해 있었고 식민지를 늘리고 상선을 지키기 위해선 군대가 필요했으며 군대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당시엔 귀금속이 화폐였기 때문에 당연히 금이 무엇보다 가치가 있었고 세상엔 한정된 양의 금이 존재할 거라 가정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식민지를 늘려야 했던 이유는 문명과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자원을 약탈하고 자국 물건을 갖다 팔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읽고요. 동시에 서로 경쟁적으로 관세를 더 높여서 부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시대 현상은 제국주의 하에 식민지의 약탈과 착취를 부채질했고 이런 중상주의가 사실 미국 독립전쟁을 야기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시대 배경에서 권력자들은 보호무역과 관세 그리고 독점면허 등을 수단으로 상인들과 모종의 결탁을 많이 했고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그 부분을 꼬집은 겁니다. 정리하자면 국부론 말 그대로 나라의 부유함에 대한 고찰인데요. 나라의 부는 국고에 쌓여있는 금의 량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개념과 부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 자유롭고 많이 교역해야 한다는 이론은 당시엔 가히 충격적인 발상이었죠. 여튼 현대 경제학의 시초가 되는 스미스를 다뤘으니 이제 경제학 스펙트럼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스미스의 자유방임 시장주의 정통 후계자인 오스트리아 학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선구자 맹고와 본 위저 그리고 본 미세스가 개발하고 다룬 몇 가지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요 골자는 Demonstrated Preference 즉 입증 선호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학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좀 빈약한데요. 백날 찾아봐도 Demonstrated Preference는 10중 8구 Revealed Preference 즉 현시 선호 이론으로 검색 결과가 뜰 겁니다. 하지만 둘은 살짝 다르죠. 인간의 재화나 소비를 향한 선호 척도는 개인의 주관적 선택으로 결정지어진다라는 큰 그림은 똑같지만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호도 척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매번 일정할 것이라고 전제하지만 입증 선호 이론은 우리의 선호도 척도는 그때마다 임의적으로 예측 불가하게 변화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왜 중요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를 한 축의 끝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현시 선호 이론은 인간의 선호 순위가 항상 합리적이고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깔고 이걸 수학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은 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지멋대로라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슷하게 들리긴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증 선호 이론은 인간의 예측 불허성과 판단력에 시간이 차지하는 부분을 엄청 강조한 거고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시 선호 이론이란 것은 인간의 일관성을 전제로 통시적인 틀에 놓고 해석한 겁니다. 여튼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근본적으로 경제학 이론을 일정성이나 선형성을 전제로 깔아두고 해석하려 하지 않아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런 사고의 전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의 정립을 이뤄내고 물을 10컵 마신 뒤에 한 컵 더 마시는 효과랑 물을 100컵 마신 뒤에 한 컵 더 마시는 효과는 다르다는 한계성론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고찰 등으로 이어집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비즈니스 사이클로 인한 호황과 불황은 자유시장 경제에선 불가피한 요소들이라고 주장했고요. 간섭을 최소화하면 시장은 스스로 돌파구를 찾고 회복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더욱 나아가서 간섭은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지 않으니 무조건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한 학파입니다. 이제 이 경제학파가 축에 어디쯤에 자리 잡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모든 개인은 지멋대로의 지맘대로의 선호도가 있고 그걸 존중해야 하며 그걸 통제하거나 수치화할 수는 없으며 시장은 무조건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당연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연질서 우선주의 사상이지요. 한 가지 확실히 짚고 갈 부분은 사람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을 연결지어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설파하는 영상이 많은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경제학자들은 주관적 선호를 이기심으로 등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한 칸 옆으로 옮겨서 시카고 학파를 다뤄봅시다. 우리가 흔히 밀턴 프리드맨을 대표로 알고 있는 시카고 학파는 조지 스티글러와 토마스 소웰 같은 석학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초 주장은 경제는 화폐 수량 그러니까 돈의 량의 기준으로 봐야 하고 정량적 계측과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기반한 경제정책 모델화나 통화정책들은 시카고 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시카고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급주도 경제학과 돈을 많이 찍어서 시장에 푸는 양적 완화 등이 이 시카고 학파의 산물입니다. 또한 시카고 학파는 개인의 경제 자유를 정치 자유와 직결시키고 엄청난 계몽운동을 한 학파인데 그게 그 당시엔 당연했던 게 프리드맨이 시카고 학파를 이끌고 왕성히 활동하던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무대로 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추가로 프리드맨과 아이들은 당시에 주류 경제학으로 어느 정도 위세를 떨치고 있던 케인즈 학파가 주장한 시장의 불안성과 독점 체제로의 회귀성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양쪽 다 계량 이론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하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그럼 이 시카고 학파가 대립했던 제가 방금 언급드린 케인지안 경제학파는 뭐냐라고 옮겨가는데, 그럼 한 칸 더 이쪽으로 가야겠죠. 케인즈는 자유시장이란 건 불안정하며 약점이 너무 많고 그 흐름의 단위가 너무 장기적이어서 자유시장의 주기를 인간이 따르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여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케인즈 경제학 설명하기 전에 케인즈란 인간과 역사 배경을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케인즈는 엘리트 집안 출신의 최소 은수저였고요.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듣던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유럽은 19세기 말부터 1929년의 대공황까지 1차 세계대전과 수차례의 불황을 겪으면서 뭔가 불안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이 닥쳐왔는데 사실 케인즈는 그때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죠. 시카고 학파를 다뤘을 때처럼 시청자께서 기억해야 하는 케인즈 학파의 주요 이론만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케인즈는 우선 모호한 장기적인 관념보다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 관념에 집중했고요. 불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죠. 왜냐하면 케인즈는 시장의 단기 회귀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아가 그는 경제학파의 산물이고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바탕이 되는 자유방임 시장주의도 정면 반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 학파의 공급주도 성장보단 시장의 총수요라는 개념에 훨씬 집중했고요. 한마디로 공장이 풀가동하고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의 유동성이 얼어있으면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장이 야성적 충동, 원어로는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으며 개개인이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시장과 경기순환, 즉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런 집단적인 야성적 충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성적 충동이란 개념과 총수요 주도 개념을 합쳐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절약에 대한 역설을 설파했는데요. 한마디로 긴축재정이랑 저축중심 정책은 경제를 악순환으로 몰고 간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한 100번 연속으로 치고 까마귀 떼가 갑자기 도심에서 나타나서 날아다녀요. 사람들이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하고 나라가 망할 거라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개인과 기업이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저축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소비와 투자는 떨어지겠죠. 그럼 총체적으로 그 시장의 총수요도 급감합니다. 다들 돈 모으느냐 급급하니까. 뭘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물건도 덜 팔리고 신문에서 공황이 다가온다 떠들기 시작하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겠죠. 그럼 총체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수입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공장 라인은 감축에 들어가겠죠. 그럼 기업도 개인도 수입이 떨어졌으니 저축할 돈은 더 줄어들고 당장 수중의 돈이 줄어들었으니 더 불안해져서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고 현금만 꽁쳐두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비주도를 이끌 수 있는 주체는 정부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거 문재인 정책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의 취지가 아니므로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짚어드리자면 케인즈 경제학은 총수요 주도 정책만 갖다 쓰면 반쪽짜리도 못 됩니다. 총수요 정책은 시장이 야성적 충동으로 광란의 파티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득당했을 때 자신감을 확보하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다 망할 거라는 인식이 더 강하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원하는 승수 효과, 원어로는 multiplier 이펙트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수 효과란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정책으로 고무돼가지고 100만 원을 더 쓰면 그로 인해 70만 원의 추가 소비가 시장 다른 데서 생겨날 테고 또 그 70만 원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40만 원을 시장 어디선가 쓸 거란 말인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좌표로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런 일련의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을 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짓거리는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어느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 종교인처럼 무조건 깔 게 아니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케인즈를 다뤘으니 한 칸 더 옮겨갑시다. 누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마르크스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색을 좀 드러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의 급진을 강요한 사람들은 확실히 싫습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의 결점이 보인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보완해가면서 쥐어짜낼 게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에 따라 고칠 만큼 고쳤는데 안 된다 싶으면 그땐 필연적으로 뭔가 변할 수도 있지만 급진적 변화를 강요하는 건 지금 있는 걸 때려 부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을 대가로 교환할 가치가 없는 걸 자꾸 강매하는 거죠. 예를 들어 차가 오래돼서 히터도 가끔 안 나오고 시트 부분에서 썩은 내도 나지만 그동안 손수 고친 부분도 많고 가끔 퍼지긴 해도 굴러가긴 하는데 검증도 안 된 신차도면 하나 들이밀면서 집 팔아서 부품 사갖고 이렇게 뜯어고치라고 강매하는 겁니다. 물론 썩은 내 나는 시트에 앉은 사람은 당장 새 차 타고 싶겠죠. 추위를 많이 타거나 얇은 옷 입은 사람은 히터 안 나오는 게 짜증 날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제일 좋은 자리에서 쩍벌하고 앉아있던 놈이 차가 퍼지니까 같이 밀 생각은 안 하고 뒤에 몰래 매달고 오던 스쿠터 타고 혼자 가는 꼬라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차에 탄 사람 중엔 가고 싶은 곳에 잘 가고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엔
세상에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진 옆 사람에게 자기 목도리도 빌려주고 깨끗한 자리랑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스를 다루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막스라는 사람의 경제 항로만 살펴보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때문에 객관성 제고를 위해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 경제학자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 경제학이라고 일컫는 분야가 예전엔 정치와 사회를 다 걸친 분야였는데 경제학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그래프 그려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경제의 점진성이나 한계성, 민감도 등을 연구하는 시장 중심 사회과학 분야로 변모하기 시작한 건 알프레드 마샬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후자보단 전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 학론을 그의 철학관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조금 많이 까다롭긴 합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막스 경제학의 전반적 논지는 노동이란 행위의 가치와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비평 그리고 자본주의의 맹점에 대한 고찰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는 제어 불가능, 유지 불가능 상태에 도달할 거고 붕괴할 테니 이런 방향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선동가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젊은 객기에 당연히 진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은 겪은 역사 때문에 막스는 무조건 피와 혁명에 연관짓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기는 거죠. 근데 막상 막스 경제학을 5분 내로 정리하려니까 솔직히 대본 구상하면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사고의 흐름 지도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게이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막스 경제학 키 아이디어는 총 5개입니다. 역사, 생산 양식, 노동의 가치, 재화의 가치, 그리고 자본주의의 맹점입니다. 많이들 막스 경제학 강연을 생산 양식이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역사적 계층 대립 구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유물론적 이데올로기 강연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넋을 놓고 듣다 보면 시작하자마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노동이란 것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찰은 마르크스가 원조가 아니었어요. 18세기 후반 프랑스, 이번에도 프랑스네요. 프랑스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 사회의 부의 기초는 농업에 있다는 경제 사상이 생겼는데 이걸 중농주의라 부르고 중농주의 는 생산하지 않는 노동, 즉 농업과 관련이 없는 노동은 부가적이고 가치 없는 노동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편찬하기 전에 아까 설명드린 중상주의와 방금 설명드린 중농주의를 둘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물론 스미스의 뒤를 따르는 고전 경제학의 거물들도 노동이란 행위의 고유 가치를 인정합니다만 노동 하나로 재화의 시장 가치가 결정된다거나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데 지배적인 요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스미스와 다른 고전 경제학파와는 달리 노동에 대한 고찰을 어떤 프레임 안에서 하는 그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산 양식이죠. 마르크스의 생산 양식은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재화를 생산해내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노예제도부터 시작해서 봉건제도로 갔다가 이제 자본주의로 갔다 뭐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 양식은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생산력, 쉽게 말하자면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어떤 거, 그리고 생산관계, 이것도 쉽게 말하면 생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든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문화라든지 협업,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그리고 뭐 노사 관계 뭐 이런 거죠. 여튼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류의 가장 첫 생산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원시적 모습에서는 자본이라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체의 소유였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여튼 그럼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자본가들은 대체 어떻게 자본을 처음 갖게 되었던 거냐? 마르크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자본가들은 대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생산자의 생산 수단을 뺏음으로써 자본을 축적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에 대해 몇 가지 더 통찰을 던지는데요. 자본이란 것은 땅이라든지 나무 등의 자연적 존재 그대로의 자본도 있지만 사회가 정의 내리고 이해시키는 개념의 자본도 있다고 하죠. 여튼 마르크스에 의하면 강탈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자신의 자본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이 공존하는 수단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유지불가 상태에 도달할 것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변화해야 하는데 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고 그게 혁명이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계급투쟁 혁명이 성공리에 끝나면 자본가들은 숙청되고 생산수단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 정부에게 귀속되어 관리되고 이런 궤도로 쭉 발전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수단은 생산자의 소유가 되고 자본가들을 지켜주는 의미의 국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고의 전개가 국가소멸론의 고딩 버전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럼 역사적 배경 다뤘고 생산 양식도 다뤘고요. 왜 사회주의가 진보란 단어와 연관됐는지도 조금 말했으니 끝내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백큐브를 공정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어느 자본주의의 이념
이념가의 주입교육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 역량에서 올바른 대칭 구도를 위해 막스 경제학에 흔히 알려지지 않은 핵심도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의 가치죠. 우선 이 가치에 대해 고찰할 주제를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학에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된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그 재화가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께서는 일상적으로 시장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시장 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내재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관적 선호 가치론 기억나시죠? 가치란 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는 현재 시장 가격이라는 말과 주관적 가치라는 개념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접점들이 조금은 보이시나요? 그럼 이런 개념과 대립관계에 있는 막스 경제학이 정의 내리는 가치라는 개념을 알아보려면 노동이란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막스에 의하면 노동은 인간이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하고 노동을 우리 유적 존재, 즉 인간의 존재 본질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 공장을 돌리는데 인간들이 기계를 사용해서 재화를 계속 찍어냈지요. 근데 당시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정말 단순히 옷 입혀주고 배 채워줘야 하는 일종의 생산도구로 취급했고 막스는 고용주의 이유는 노동가들이 창출해낸 가치에서 노동자들에게 준 임금을 뺀 모든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이윤을 위해 필연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깎고 기계를 더 들여서 인력을 감축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고 한 거죠. 한마디로 최대한 생산하고 최소한 임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재화는 초과 생산되고 노동자는 착취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노동자는 자연스레 고용주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착취를 통해서 얻어내는 게 뭐냐? 노동이 왜 필요한 거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사고의 흐름은 재화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지요. 영어로는 commodities라고 하는 이 재화는 말 그대로 어떤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모든 생산품을 재화라고 합니다. 막스는 이 재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두 갈래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가 사용 가치란 단어로 번역되는 use value,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 가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exchange value입니다. 사용 가치는 그 재화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쓸만함이라는 추상적 개념이고요. 교환 가치는 그 재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들과 교환될 때 갖는 가치를 뜻합니다. 교환 가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겠죠. 제3의 가치 기준이 있어야지 교환 가치를 어느 정도 정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스는 그 기준이 바로 노동시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노동시간이 아니고 사회가 인정한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재화의 가치는 이러한 투입된 노동력에 기준한다는 전제로 다룬 이론이 막스의 노동가치설입니다. 그럼 대체 막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주류 우파 경제학과 어디서 팍 갈리는 거냐? 막스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엔 여러 가지 전제와 논리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만 4개를 다루자면 첫 번째는 방금 소개드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충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재화의 본연적 유용성과 사회 구조로 이루어진 교환력 간의 괴리가 계속 커져가고 자정되지 못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 주변에 저런 쓰레기가 저리 비싸 라고 느끼는 것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구찌 지우개라든지 그리고 등골 브레이크 유행 문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전 경제학파는 시장은 균형점을 향한 회귀력을 지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전제했는데요. 막스는 이 전제를 부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그렇다고 막스가 공급과 수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균형점 회귀력을 부정한 거니까 그 부분 오해 말아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본의 과잉 축적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막스는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요, 자본이 과잉 축적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 과잉 축적된 자본들은 고인물처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유통돼서 또 다른 투자로 이어져야겠죠. 그럼 또 투자는 됐으니까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량의 증폭으로 이어지는데 수요와 소비력이 똑같이 늘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괴리가 밀리고 쌓이다가 폭발하면 자본의 가치가 급락하는 붕괴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재화와 재화 관계만 있고 인간성에 대한 고찰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재화 페티시즘,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의역하자면 물질 만능주의가 초래될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제가 물질과 물질의 관계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 때문에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막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맹점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경제학 지식이 없으면 따라오기가 좀 벅차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막스 선동가가 돼서 방금 짚어드린 부분들을 사상교육 스타일로 풀어보겠습니다. 선동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해하기는 훨씬 쉽겠죠.
막스는 비록 200년 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의 맹점을 너무 잘 예측했다. 첫째, 노동층 착취를 통한 끝없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영구 있을 수도 있는 재화를 고의로 빨리 망가지게 설계해서 대체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조해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자본을 축적한다. 자본가들은 한정된 천연자원의 낭비는 안중에도 없는 환경 파괴자들이다. 둘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자들이 문화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소비 문화를 부추길 것도 예상했다. 사람의 존재를 그가 가진 물건과 재화로 정의되는 사회를 만들고 선동과 간계로 불필요한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셋째, 산업화의 가속화로 자본가들이 이윤성이 저하될 것을 이미 150년 전에 예측하신 시대를 앞서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위대한 마르크스 경제학 사마는 기계화로 인해 재화의 가치는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자본가들의 간략한 실수로 인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높아져서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할 것이라 말했다. 선동이란 게 제가 아닌 척 교묘하게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뻔하게 쓰면 오히려 경계장치도 되기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여튼 마지막에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는 부분은 마르크스의 소회론에서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만 그거는 솔직히 뭐 경제학론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학도 다뤘습니다. 베투비 마르크스만 너무 깊이 다룬 게 아니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뭐 베투비 뭐 좌파 선동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마르크스를 좀 깊이 있게 더 다룬 이유는 이 영상의 제목에 있습니다. 제 큐브에는 세 가지 축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경제 측면에 엄청 편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대중적으로 스스로 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우향적 주류 경제관을 가졌지만서도 논쟁이 시작되면 자유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거고 분배 위주의 경제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화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종교인 싸움이 됩니다. 이런 주장에 반대 의견으로 빈부격차나 방금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맹점 등을 인용해서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앵무새들 이념대부로 번져가버리면 뭐 종교인 싸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린 겁니다. 이런 질문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찰해보시고 공부를 통한 교차 검증을 조금만 해보시면 자신만의 답이 한 세트 정도는 구비가 되고 난잡해 보이던 경제정책 딜레마들도 어느 정도 뚜렷해지실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더 이상 추가 설명 달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마지막 정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배투비였습니다.